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매번 이번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과거와는 다를 거야라고 믿으면서도 결국 같은 패턴에 갇힐까요? 더 놀라운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자자들, 1929년 대공황의 은행가들, 2000년대 IT 버블에 뛰어든 창업가들, 심지어 수천 년 전 바빌론 상인들까지 모두 우리가 지금 느끼는 똑같은 공포, 탐욕, 조급함에 휘둘리며 무너졌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불변의 법칙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왜 인간은 계속 똑같은 함정에 빠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질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자신만큼은 욕심과 두려움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그 믿음이 늘 옳았던가요? 이 영상은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마주하는 두려움과 욕망, 당신이 결코 피해갈 수 없던 반복적 실수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 본성의 심리학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7가지 불변의 교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우리는 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뒤지고 전문가 예측을 듣고 미래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진짜로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었나요? 여기서 하우절은 아주 불편한 진실을 꺼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 준비는 인간의 영역이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스토아 철학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태도로 나뉜다. 불확실성은 악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만드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확실성의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은 행동경제학에서 이걸 과신, 편향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판단과 예측이 평균 이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 때문에 예상 밖의 위기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시장은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 결과는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만큼은 괜찮다고 믿고 있지 않나요? 내 연애는 안 깨질 거야. 내 직장은 안정적이야. 내 투자만은 예외일 거야.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마치 물속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언젠가는 밀려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물결이 멈추진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물결이 올 때 쓰러지지 않을 구조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과제 하나 내볼게요. 오늘 당신의 삶에서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을 하나 적어보세요. 지금의 직장, 지금의 관계, 지금의 재정 상태, 그리고 자문해보세요. 이게 만약 내일 무너진다면 나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실천 예시, 직장만 의존하지 않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 시작해보기, 재정적, 비상금, 계좌 만들기, 중요한 관계에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신뢰 구축하기, 작은 대비 하나가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회복력을 키우세요. 그게 불확실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교훈, 탐욕과 두려움이 인간 행동을 이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완벽히 이성적인 판단을 한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감정으로 선택합니다. 특히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이 작아집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포로다.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행동경제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의 피 개념을 밝혔습니다. 손실의 고통은 이익의 기쁨보다 2배 강합니다. 즉, 우리는 이득을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잃지 않기 위해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 원리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주식이 급락할 때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손해를 확정하는 매도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될 때는 거품을 알면서도 탐욕에 휩쓸려 뛰어듭니다. 이건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애에서, 인간관계에서, 커리어에서 우리 모두 똑같이 움직입니다. 역사적 사례로 가볼까요? 1630년대 네덜란드
튤립 투기는 세계 최초의 금융 버블로 불립니다. 튤립국은 하나 가격이 말 한 마리 값에 맞먹을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탐욕과 지금 팔지 않으면 망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 거품은 무너졌고 수많은 이들이 파산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차분한 바다에서 배를 모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탐욕과 두려움이 일으키는 폭풍 속에서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선장은 반드시 침몰합니다. 당신에게 도전 하나.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렵거나 욕심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옛 승진 경쟁, 투자 수익,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 그 감정에 압도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지금 당장 이성적인 작은 행동 하나만 정해봅시다. 옛 투자 금액, 한도 정하기,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않기, 쉬운 성과에 빠지지 않기. 작은 이성의 발판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닻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교훈, 인내심이 지능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똑똑함을 신화처럼 떠받듭니다. IQ가 높으면, 명문대를 나오면, 빠르게 움직이면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냉정히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인내심 있는 사람이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실존주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위대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선택, 의미는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만 꼽힌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지연 만족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떠올려보세요. 아이들 앞에 놓인 마시멜로 하나, 지금 당장 먹지 않고 15분 기다리면 2개를 준다는 실험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릴 때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더 성공적이고 더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례로 넘어가 봅시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그의 재산 대부분을 50대 이후에 벌었습니다. 그는 빠른 돈을 좇지 않고 복리의 힘을 믿고 수십 년간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단기 승부사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인내심은 마치 대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땅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깊고 넓게 뻗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던 사람은 폭풍 한 번에 써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조급해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더 빠른 성과, 더 큰 수익, 더 빠른 관계 진전. 그 조급함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단 한 가지 장기 전략 행동을 정해봅시다. 매일 30분씩 책 쓰기, 매달 소액 투자 꾸준히 하기, 꾸준한 운동 루틴 만들기. 짧은 성취보다 오래가는 성취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네 번째 교훈부는 숫자가 아닌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부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 연봉, 소유한 집, 차, 명품. 하우절은 여기서 충격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진짜 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다. 철학적으로 이건 스토아 철학과 다시 맞닿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외부의 부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돈을 위해 자유를 파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나요? 더 높은 연봉을 위해 더 긴 근무 시간을 감수하고 더 큰 집을 위해 더 큰 대출에 묶이고 결국 진짜 부자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행복의 기준 설정과 연결됩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란 개념이 있죠. 더 많은 돈, 더 좋은 조건은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곧 우리는 그 상태에 적응하고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 끝은 끝없는 비교와 불안입니다. 역사적 사례로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밤에 잠들 때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그는 돈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자유를 위해 일했습니다. 부를 숫자로만 정의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셔 목을 축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깊어집니다. 진짜 갈증을 해소하는 건 물이 아니라 당신의 갈증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나요? 그 목표가 당신에게 시간을 주나요? 아니면 시간을 빼앗고 있나요? 오늘 단 한 가지 부의 재정예를 적어보세요. 매출 목표 대신 한 달에 3일은 완전히 비워두기. 연봉 인상 대신 퇴근 후 1시간은 온전히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부는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권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교훈 생존은 성공의 궁극적 척도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공을 화려한 성취, 놀라운 성과, 빛나는 트로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한 전략,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 가장 빠른 성장도 생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적으로 이건 도교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도교는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남는 법을 중시합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흐름을 읽고 자신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의 생존 본능은 모든 동기 체계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번식, 경쟁, 지위보다 먼저 생존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노키아, 블랙베리, 코닥 모두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 살아남았죠. 모든 게임의 진짜 승자는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생존은 마치 체스 게임에서의 킹과 같습니다. 퀸, 비숍, 나이트가 아무리 화려해도 킹이 잡히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 누구도 생존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나는 이것만 잘하면 되라고 집착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게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단 한 가지 생존을 위한 전략을 적어봅시다. 건강관리 루틴 만들기, 번아웃 방지용 휴식 계획 세우기, 리스크 분산 전략 세우기. 생존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생존은 최종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 자아는 진보의 적이다. 여러분, 성공을 한 번 맛본 순간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실패하지 않아. 나는 특별해. 나는 남들과 달라. 모건 하우절은 경고합니다. 초기의 성공은 자아를 부풀리고 자아는 결국 당신을 멈추게 만든다. 철학적으로 이건 실존주의에서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자기 확신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한계 안에 갇힌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이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자기 고양 편향으로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편향은 특히 한번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며 피드백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역사적 사례를 볼까요? 잭 웰치는 지위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리더들은 웰치 모델의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했고 결국 지위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겸손함을 잃고 피드백을 거부하면 조직도 개인도 서서히 퇴보합니다. 자아는 마치 잘못 설정된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한때는 정확했을지 몰라도 길이 바뀌면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멈춘 내비게이션은 결국 당신을 길 잃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에게 도전 하나. 당신이 요즘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고 자만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직장, 인간관계, 프로젝트, 혹은 스스로의 성장. 그 분야에서 오늘 아주 작은 피드백 하나를 구해보세요. 동료에게 솔직한 의견 묻기, 스스로의 약점 리스트 만들어보기.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교훈, 역사는 반복된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은 세월이 지나도 비슷한 패턴으로 되풀이될까요?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 이건 스토아 철학과 키케로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동일한 본능에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개인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본성은 반복된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이 인지, 편향의 집합체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나는 예외라고 착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면역 편향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 역사적 사례로 볼까요? 1920년대 미국의 주식 광풍, 2000년대 IT 버블, 2020년대 암호화폐 열풍. 형태만 다를 뿐 인간들이 보여주는 탐욕과 과신, 공포는 본질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며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같은 욕망과 불안에 무너집니다. 역사는 마치 하나의 강물입니다. 강물에 비치는 모습은 달라도 그 아래를 흐르는 물결의 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겉을 보고 이 강은 새롭다 착각하는 사람은 물살에 휩쓸리고 물결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보세요. 당신은 최근 어떤 반복 패턴에 갇혀 있나요? 계속 실패하는 습관,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문제, 같은 이유로 무너지는 목표. 오늘 단 한 가지, 과거의 패턴에서 배우는 행동을 적어봅시다. 과거 실수 복귀하고 패턴 기록하기, 멘토에게 조언 구하기, 반복 방지를 위한 새 규칙 만들기. 과거에서 배우지 않으면 미래는 늘 과거의 복사판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사람만이 그 강을 건너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건 하우절의 7가지 불변의 교훈을 탐험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성공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 본성,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의 패턴을 꿰뚫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그냥 좋은 말로 넘길 겁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행동을 바꿀 겁니까? 1년 후, 5년 후, 당신의 삶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이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영상에서 가장 깊게 느낀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준비가 되었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